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조병완입니다. 사 차 산업 시대에서 말하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과 미래형 도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외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능형 상생 도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며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스마트 시티를 보게 되면은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자 1,580억 쓴 스마트 그린 도시 달성률 제로. 이게 무슨 말이죠? 스마트 그린 도시를 하고 있는데 달성률은 제로다. 그런데 그 옆에 걸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기업만 40개, 글로벌 허브대 오창이 어디냐면요. 충북의 청주 옆에 오창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산업단지를 하면서 2차 전지,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사업이죠. 2차 전지 기업만 40개가 오면서 글로벌 허브가 되면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이 오면서 젊은 인구가 한 7만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살아나는 도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도시. 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를 보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고도 설명이 되고 있고 다른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인천 같은 경우 송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2004년도에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송도 지금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고층 빌딩의 환경 문제와 기타 등등 참 잘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뭐 성공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저 사업은 실패다라고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인천 그 송도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면서 목표로 삼은 게 뭐였냐면은 인천 송도 스마트 시티의 목표가 국제 금융 경제의 허브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금융, 동북아 물류, 경제금융의 허브가 되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지금 15년 전 지금 송도가 지금 완전히 정착된 지금의 송도가 과연 그런 국제 물류, 경제금융의 허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게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별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목표가 있거든요. 그럼 목표를 구축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안 됐다는 거죠. 뭐 동탄도 그렇고 거기나 상암도 그렇고 뭐 파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뿐이 아닌 그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정말 잘해보자.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인구 감소 시대다. 지방이 소멸된다. 자, 지방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방에다 스마트 시티 한다고 그게 성공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스마트 시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도시, 전 세계 똑같습니다.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시티 구축할 때 이 롤 모델, 우리가 삼고 있는 도시가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명확한데요. 쉽게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를 미국 시카고의 디트로이트를 보게 되면요, 1950년대 디트로이트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하기도 유명했죠.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구 200만에서 인구가 지금 70만으로 줄어들고 자동차 산업이 죽으면서 도시가 파산했습니다. 자, 도시가 파산, 왜? 도시 산업이 죽으니까 도시가 죽게 되는 거였고요. 그 밑에 나는 델라웨어주는 뭐냐면요, 미국의 델라웨어주가 있는데 여기는 그 도시의 그 시민들, 주민들보다도 회사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사에서 내는 모든 세금에 의해서 세금이 많아지니까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으면서 도시가 활성화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게 뭐지? 자, 실리콘밸리는 왜 성공했지? 실리콘밸리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혁신의 아이콘들이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 때문에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했을 때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에서 모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런 아이디어 전혀 없이 그냥 스마트시티에서 송도처럼 높은 건물, 높은 빌딩 예쁘게 졌다고 성공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스마트시티는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지방정부, 시청이라든가 구청에 가게 되면요, 모든 시청, 구청의 서류들은 그 직원들의 뒤에 캐비넷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캐비넷이 다 없어졌잖아요. 왜?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어떤 도시의 모든 서류를 갖다 대체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004년 정도에 한 20년 정도에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이 초연결된다는 유비쿼터스 개념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UCT, 유에코시티가 스마트시티의 2세대 개념으로 들어왔고요. 3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다음 정부 MB 정부 때 이제 녹색 에너지 도시 그린시티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되겠죠. 이제 창조도시 개념, 사물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물인터넷 개념의 어떤 창조적 도시에서 IoT 시티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도시, 수소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시티 개념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도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시티에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만 이렇지 실제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자, 블록체인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해서 제주도, 부산, 서울, 부천, 부산 많은 도시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요란을 떨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전, 5년 전부터 지금 자, 실제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서 시작해가지고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2세대인 이더리움, 3세대인 이오스라든가 이렇게 쭉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투기 개념입니다. 투자 개념이거든요.
투기성이 많은, 위험성이 많은 투자 개념에서 지금 하면서 어떤 코인 개념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마이닝이라는 것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풀듯이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0.03, 0. 굉장히 작은 그 미국 US 달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스마트 시티에서 시민들이 도시를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스마트 시티가 아름답게 구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마이닝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장난하고 있으면은 채굴이다, 돈을 받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 개념, 신뢰, 공정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시작점이 바로 투기 개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블록체인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 말 그대로 스마트 시티고 진흥화됐는데 도시 생활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올바로 살 때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이닝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스마트 시티의 바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가 돼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도시가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 똑같습니다. 왜? 화석연료 기반의 지구 온실가스가 심각해지니까 당연히 선진국에서도 수소 도시를 구축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그 울산, 그다음에 그 광양, 그리고 부천 요 세 도시를 시범 도시로 해가지고요. 뭐 여기 단어에서는 세계 최초 수소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소 도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LNG 가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했다고 해서 수소 도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연료를 수소 기반으로 바꾸면서 그걸 충전시설이라든가 배관망이라든가 이걸 구축하는 걸 수소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수소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우주 인류 문명의 빅뱅에 의한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 도시가 살아가는 문명을 수소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들어가는 것이 수소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수소도시가 됐건 블록체인이 됐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 기반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 개념, 프로토콜 개념. 왜?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시의 목적과 기능, 선한 어떤 그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가 생기가 살아나는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토콜 도시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올바른 ESG,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메타버스 기반의 이 도시 플랫폼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블록체인과 수소 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시티 예를 들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긴 두바이로 돼 있는데 두바이 하게 되면 뭐 중동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표적인 도시죠. 정말 가보면 화려하고 잘 돼 있고. 근데 블록체인 시티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내용을 보셨다시피 도시 생활에서 쓴다기보다는 어떤 은행 문제라든가 어떤 경제 행위에 따른 지불이라든가 또는 신분증이라든가 여권이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 도시 생활 자체가 블록체인이 필요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서류의 공정성, 서류의 신뢰 이런 쪽으로 아직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시티를 정말
뭐 대한민국보다도 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대표적인 도시 랑팡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해남도라든가 이런 도시는 이 시진핑 주석께서 그 국가급 신도시로서 블록체인 기반을 해야겠다고 해서 미국의 이더리움 기반의 회장과 만나서 블록체인 시티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블록체인 시티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의 주인공이 되고 도시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이 공정 분배되고 시민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공정한 봉사를 하는 것들이 이 권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서 그런 사회가 됐을 때 블록체인으로 보상이 되는 시티가 블록체인 도시인데 지금 여기 중국이나 이 두바이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블록체인 시티는 그런 개념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세종, 부산에서 이와 같이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5년 내에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세종에서도 보게 되면은 무인자율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고 뭐 블록체인 쇼핑몰을 유도한다. 또는 뭐 전기차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인공지능 개념의 물순환 시스템이 들어온다. 주차 로봇이 가동된다. 자, 이렇다고 해서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가 되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공항을 생각해 봅시다. 인천공항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공항이라고 스마트 공항이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항이라고 하냐면요. 거기 여러분 가시게 되면은 그 로봇이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이 걔가지고 장난 좀 하잖아요. 카운터를 어디냐 물을 수가 있고 자, 화장실이 어디냐 이건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럼 이런 건물에다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봇을 갖다 놓게 되면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건물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지능형 스마트 시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도시 자체에 센서가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편하게 생활해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융합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초융합해가지고 도시를, 시민들을 초연결시키고 시설들을 초연결시켜서 시설들이, 인프라들이 지능적으로 인간화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되는데 여기서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가 도입된다? 뭐 지역 화폐 도입된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스마트 시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내 스마트 시티 시장은 현황은요, 뭐 UN 보고서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정말 뭐 안 하는 나라가 없고요, 뭐 할 수밖에 없죠. 이 부족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저도 이제 뭐 다른 나라와 계약을 하고서 실제 스마트 시티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스마트 시티 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소멸 시대, 인구 소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설계 전략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거와 함께 지역 스마트 시티, 뭐 아무리 뭐 서울도 좋고요, 어떤 선진국의 스마트 시티도 좋습니다. 왜? 그 선진국에서도 인구 소멸은 뭐 피할 수 없는 방향이거든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뭐 지방 소멸 우리보다 더 심각했죠. 그래서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가 되면서 지방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이들도 말로만 했지 실제적으로 뭐 지구온난화처럼 대책은 있었지만은 해결책으로서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소멸 위험 지역이 저와 같이 빨간색으로 지금 다 나타나 있습니다. 뭐 수도권을 빼고는 뭐 부산의 일부를 빼고는 뭐 다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한다, 또는 인구
저출산의 문제점 해결을 해서 뭐 수십 조를 들였지만 결론은 뭐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뭐 수십 조, 수백 조 써가면서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과 인구가 소멸하면서 폐교가 되는 지역별로 무척 많이 있습니다. 폐교 현황이 그림과 같이 나와 있어서 이 폐교를 활용해서 뭐 영화 촬영장이라든가 농장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 그 사업자들의 사업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또는 이 도시 차원에서 4차 사업혁명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 폐교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이 더 중요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도를 향한 이 스마트시티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을 위해서 도시 상생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상생이라는 것은 기업, 학교, 도시 시민,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심바이오시스라고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와 파이낸셜, 즉 이 어떤 경제 그리고 어떤 금융의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식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의료 인프라, 그러니까 메디컬적인 의료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우선 산업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산업의 어떤 도시 교통 물류 이것이 같이 이 비전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관광이 활성화돼야 되고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이 도시 상생 개념에서 기업과 시민과 학교와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넷을 연결시키는 방법, 그 넷이 그 넷 안에는 구성 요소가 많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을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개념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경제 활성화를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기업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시민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정부에게도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공생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어떤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했을 때 어떤 기반이 되는 우리는 에너지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로 들어가니까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양자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 5차 산업혁명의 기반에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를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공생 도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마트시티에서는 결국 기업이 살지 않으면은 도시가 죽게 돼 있다. 그 예가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나왔다시피 기업의 상대인 소비자, 고객 초연결시켜 주느냐. 기업을 위한 그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학교 또는 그 인력, 그 대학생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데 연결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그 기업 또는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물론 현실적으로 찾아가면 되지만은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활성화시키자. 이것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상생 도시에서는 현실 공간의 도시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도시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어떤 그 공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어떤 고객, 학생들을 초연결시키는 것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들을 가지고 우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학교가 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학교가 이걸 못 주면은 기업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개발하면서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좋은 학생들을 기업에다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 교육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려니까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거기다 스스로 한 사람한테는
어떤 우리가 블록체인 개념에서 보상이 따라가게끔 해줘야 되니까 기경제 개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경제 개념에 어떤 기술 공유를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기업과 어떤 공기관과 학생과 학교와 시민과 소비자가 초연결돼서 같이 돌아가는, 자, 모두가 행복을 위하고 모두가 경제적 수익을 원하는 도시가 말씀드렸던 이 도시 상생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도시 특성에 따라서 농업도 필요할 수, 이 지역에서 농업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술 문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제조업이 있을 수 있고요. ICT 기술들, 또는 어떤 지금 무인자율 자동차라든가 하늘 나는 차, 로봇 이런 기술, 또는 힐링, 헬스케어, 건강,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는 방송 문화, 이런 것들이 도시 속에서 도시에 맞게끔 공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역 도시에서는 이제 농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심바이오시스라고 해가지고 공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파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실 같은 데서 산물 인터넷 기반의 센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물을 생산해서 이 물류 유통을 현대화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스마트 파밍인데, 그건 말 그대로 스마트 파밍 3차 산업혁명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파밍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능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시대 또는 젊은 농부들이 이 지식이 없어도 챗 GPT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떤 농업을 갖다 지능화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사물 인터넷 기반의 농작물의 어떤 재배 시기라든가 또는 어떤 수확 시기라든가 어떤 그 물류를 출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된 것들을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지능화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생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생산업도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기업과 그리고 도시민과 학교, 학생, 소비자, 공무원 함께 같이 굴러가게끔 도와주는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이 지능화 상생도시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이러한 스마트시티에서는 모든 것이 아까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자기 스스로 지능화돼가지고 도시 자체의 모든 인프라, 여러분 인프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상하수도부터, 그죠? 교통부터, 어떤 건강, 헬스, 보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인터넷, 모든 이런 인프라들이요. 좌측에 있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센서 기반으로 지능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 세계에 지금 저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건강 개념이 중요해지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는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칼리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칼리코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라는 것을 길이를 길게 해주면은 인간 수명은 늘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제 구글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유전세포 또는 이 유전자 편집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인간 수명을 500세로 하겠다. 이런 새로운 건강 시대. 인간 수명 500세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없는 도시, 건강한 도시, 바로 이게 시민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인프라로 어떻게 구축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환경을 어떻게 해주고, 그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선조 조상들께서는 이 풍수지리, 수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자, 풍수지리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햇빛을 좋은 햇빛 남양을 향해서 배산임수를 해가지고 물이 통하고 그리고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통해서 즉 그 당시에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기술이 풍수지리거든요. 근데 이 풍수지리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다 맞는 이야기였었는데 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풍수지리를 도시 또는 지구, 태양, 바람, 물 이게 근원이 되는 양자역학으로부터 들어와서
풍수지리를 개선한 양자 풍수지리 개념에서 도시 에너지를 최적화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의 에너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스마트시티 설계가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 생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의 어떤 뭐 자치단체 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말 시민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돼서 그 시민이 시민 주권에 의해서 정말 선한 행위를 하고 도시 행정에 동무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고 모든 데이터가 모였었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모이면서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시티 설계를 할 때요. 데이터 센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시티를 할 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무척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부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를 지능화시키는 사업을 이제 챗 GPT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챗 GPT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하던 인터넷 검색을 일방향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켜고 자 뭐를 묻게 되면은 자동으로 대답을 했죠.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데 챗 GPT라는 것은 얘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좀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게 되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묻게 되면 모든 컴퓨터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풀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니까 더 정확한 이런 의사결정과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챗GPT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렇게 한다는지 알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겁니다. 챗GPT가 스마트시티에서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 행정도 있고요. 도시 문화도 있고요. 도시 건강도 있고요. 도시 교통도 있고 도시 종교도 있고 도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에 챗 GPT가 들어온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시티, 즉 스마트시티 2.0, 즉 챗 GPT 기반의 도시의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능화시킬 거냐. 4차 산업의 지능화를 챗 GPT를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 프로토콜 할 거냐가 바로 이제 전 세계 최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거만 되면요. 전 세계 스마트시티는 대한민국에 석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시티 할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의 산업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다. 이건 뭐 100% 성공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IT 그룹의 대표적인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얘들이 이 동북아권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왜? 지금 여러분들 구글 유튜브 다 쓰잖아요. 아마존 AWS 다 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다 쓰시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동북아에도 만들어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한국 하고 싶은데 대만에자 하자니 중국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일본에다가 하자니 채들 지진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중국에다 하자니 그건 더 아닌 것 같고 한국밖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선 지금 스마트시티 구축하면서 지역에다가 부족되고 스마트시티의 연관 산업의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할 때 핵심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스마트시티의 이 데이터 센터 이 문제가 되는 게 전력 공급이거든요. 지금 사실 전력이 어느 나라건 부족하거든요. 전력은. 근데 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28년까지 핵융합 인공태양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겠다는 걸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여러분이 생각하시겠다면은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쓰레기를 활용한 전력 극대화 산업을 어떻게 해주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를 갖다 대용량을 갖다 서버를 움직이기 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갖다 냉각시켜줄 수 있는 냉각수 처리 문제.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 이 냉각수를 어떻게 최저화시켜 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해킹입니다. 자, 해킹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해킹 방법에 의해서 해킹을 막아주고 데이터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고려한 데이터 센터가 스마트 시티와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따로 데이터 센터 따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 센터 스마트에 연계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시켜주고 그 애들이 거기 들어가고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해서 지역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자, 이런 개념 스마트시티가 제가 말씀드린 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상생 도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내 최고의 스마트시티인 네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네옴 스마트시티는 1,300조라는 1,300. 왜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뭐 진짜 뭐 있을 수 없는 러시아 침공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저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의 예산을 지금 약 1,000조 정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네옴이 1,300조다. 근데 이 네옴 스마트시티의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1,300조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을 포함하고 후진국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1,300조를 어떻게 하든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얘들의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주를 전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들은 2030년대 탈석유 시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최첨단 기술, 지금 기술의 최첨단이 아니라 2030년대 최첨단 기술을 지금 설계해서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지금의 스마트시티 개념이 아닌 여러분이 영화 중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블랙팬서 영화 중에 와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완전히 꿈의 도시이자 영화 같은 도시예요. 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도시. 그러니까 얘들은 설명할 때 무중력 도시. 이건 말이 안 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도 최첨단 과학에 보여주는 도시니까 무중력 도시예요. 무중력 도시라는 거는 양자역학에 우리가 반물질 개념에서 우리가 설명이 되고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는 기술이거든요. 자, 그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되는데 또 도시가 우리가 송도라든가 우리가 뭐 광교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주의 스마트시티 보게 되면 고층 빌딩 30층, 40층 성냥관 같은 건물 쭉쭉쭉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셨다시피 건물 형태가 틀립니다. 예술적으로 확 바뀌었고요. 아이디어 자체가 혁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중요하고 예술 문화적인 형태도 새로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 사업은요, 총 3가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네옴 스마트시티, 라인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요. 전 말도 안 되는 도시예요. 아까 이게 영화에서 따왔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제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이 구조역학을 전공한 교수고 가르치는 교수인데 저 건물 길이가 170km가요. 170km가 높이 500m로 해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돼 있어요. 두 줄로죠, 두 줄로. 500m로 해가지고 400m 폭으로 해서 170m가
서울에서 요 대전까지 한 줄로 두 줄로 직선으로 쫙 갔다. 이게 라인입니다. 정말 저런 아이디어는 영화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역학적으로 다 틀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는데 저거를 성공시키려고 미국에서 벡테이라든가 에이콤이라든가 정말 유명한 회사들가 저 개념을 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성냥갑 같은 고층 빌딩 기술로 하겠다. 이거부터 잘못된 거죠. 좌우지간 라인 스마트시티가 있고요. 그 사우디에서 그 트로제나에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해 가지고요. 저기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트로제나 스마트시티를 구축을 하는데 그림과 같이 정말 가보고 싶은 성냥갑 같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도시예요. 저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옆에 있는 건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를 사막에다 하지 않고 플로팅, 즉 바다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인공섬에서 최첨단 산업도시를 만드는 네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정말 개념과 기술을 뛰어넘은 도시가 사우디의 네옴 스마트시티니까 여러분 지역의 스마트시티를 지금 생각하신다면은 자, 최소한도 사우디의 이걸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예술적 디자인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다. 저와 같이 도시 공간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스마트시티가 이제 생겨나는 게 네옴의 미래 스마트시티 무중력 도시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개념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점이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학적으로요. 여러분 제가 전 역학을 하고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만약 치마가 있다, 이 집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치마가 일어나면은 뒤틀리면서 균열이 나고 구조물은 붕괴가 되거든요. 정말 이제 놀라운 게 제가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 특히 이집트에 여러분들 피라미드 가보시면 알잖아요. 쿠푸왕의 피라미드 대표적인 쿠푸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길이가 한 300m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한 5,000년 됐는데 치마가 거의 없어요. 사막에서.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인간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외계인 기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게 치마가 없다. 근데 지금 사우디의 인간의 기술로서 170km를 하는데 치마가 이제 몇 센치 생기잖아요. 그럼 뒤틀리면서 저게 꽈배기처럼 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이 했을 때, 자, 에너지가 뭐가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기서 에너지가 지금 이제 지금 보면은 태양광, 풍력, 이거로 돼 있습니다. 얘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아까 틀렸잖아요. 태양광, 풍력이 아니라 핵융합, 인공태양은 2028년 이것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인공태양이 들어가야 되고, 자, 우주에서 인공위성이라든가 또는 우주 정거장에 태양광 발전되는 그걸 활용한 그런 에너지 개념이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고 구조 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조 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두 줄로 쭉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도시의 어떤 공간성, 오픈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연계성,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지능화 개념, 5차 산업혁명의 이 양자 영성 개념, 양자 파동 개념이 이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우디의 스마트 시대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개념, 5차 산업의 양자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마트시티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다 2030년 이후에 준공돼서 시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으로 설계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렸던 이 탄소 중립 개념에서 수소 도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소 도시를 하면서 이제 지역에 이제 수소 우리가 여러분 도시 난방 파이프가
도로 밑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게 되는데, 자, 사물 인터넷 개념에 시민들은 조금 수소가 폭발하지 않을까? 사실 수소가 우리가 핵융합 발전에 폭발하기 위해서는요, 수천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폭발은 안 일어나고요. 이런 수소와 관련된 시설, 충전 시설에 대한 반응을 다른 것들이 폭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수소 자체가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활용한 인류 문명의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이런 개념에서 했을 때 지금 보셨다시피 스마트시티가 됐건 4차 산업혁명이 됐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냐면요. 사실 삼성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미국의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애플이라고 해도 4차 산업혁명의 진흥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자기 회사에 들어오고 싶기를 원하고요. 근데 학교에서 이걸 양성시켜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에서도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에듀케이션, 새로운 개념의 그 교육시설,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네옴 스마트시티에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네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려면, 라이즈 사업을 하려면, 글로컬을 하려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육 주체가 되는, 왜? 교수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챗GPT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챗GPT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 이내로 합격하잖아요. 의사 시험도 상위 10%로 합격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저도 교수지만은 교수로서 제가 그런 시험 봤을 때 10%는 자신 없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쯤 되면 상위 10%가 아니라요, 수석 합격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필요한 창업교육, 기업이 필요한 혁신 기술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게 하고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주느냐, 교수, 선생 변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걸 티처 2.0, 프로페서 2.0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전통적 교수의 자기 노트 가지고 자기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육 시스템에서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라든가 프랑스의 에콜 42 대학에서는 아시다시피 교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필요한 곳이 교실이 됩니다.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한 학기를 한국에 와서 수업을 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네이버나 삼성전자가 하는 최첨단 기술을 같이 연구하면서 미래 기술을 얘들이 배우겠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에콜 42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해서 아이디어 발굴하는 게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이라든가 프랑스 국립대학이 유명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에콜 42라는 대학이 더 유명해졌거든요.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는데 지금 어느 대학이건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부터 총장부터 교수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학교 체제에서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지금 못 키우고 있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로 네옴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를 하면서도 학교가 대학이 죽고 대학이 없으면 가상 대학을 만들어서라도 가상 교수에 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구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일꾼들을, 젊은 인재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시설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내용에 의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있어서도 꼭 학교가 자 우리 대학에서 대학생 그게 아니고요. 유치원의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생, 졸업생 또는 실업자, 우리 은퇴자 이게 다 교육 대상입니다. 왜? 이분들이요 다 새로운 거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대학이 지금 들어온 학생만 대상을 삼잖아요. 이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 자체가 실패를 한다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이 새로운 스마트 시티 도시 상생 도시를 구축한다면 디자인이 바뀌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량박 개념의 수익 유지에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 국내외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형태가 들어와줘야 돼요. 2030년도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기상 재앙이 올 거고요. 우리가 IT 발전에 의해서 IT가 어떤 그 큐빗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큐빗 대전환에 의해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챗봇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도시 시대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에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가 지능화가 되면서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즉 기업과 직원, 근로자, 학교, 학생 또는 공공기관 이것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구조가 되지 않으면 도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상생 개념의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4차 사업부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개념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시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